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SDG 이행 현황 2022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국내 SDG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통계연구팀장 전준호입니다. 세션 오전 기조 강연을 이어서 제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SDG 이행 현황 2022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석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 작성을 총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으로는 다음 세대의 정책 실험실 랩 2050의 이원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 정부 협의회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의 박연희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한국의 SDG 정책 수립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발표는 30분 동안 진행되겠으며 각 토론의 발제는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셔서 발표자님과 토론자님들께서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의 SDG 이행 현황 2022의 발표를 진행해 주실 김석호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석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석호입니다. 예, 먼저 이렇게 오늘 통계청장님과 오인 대사님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을 모시고 이 발표를 하게 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소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는 작년에 여기 통계개발원 선생님들과 함께 한국의 SDG 2022 이행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총괄을 했다라고는 마스크 벗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총괄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SDG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상 이게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만드는 지표 체계고 관리하는 지표 체계라서 실제로 이행평가 보고서도 전문가들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다른 관련 관계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문을 계속 받아서 나온 결과라서 일종의 집단 지성이 함께 협력한 결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년 한국의 SDG 이행 현황 2022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추진 경과 그리고 연구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SDG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수없이 많이 수백 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작년에 여기 통계개발원 선생님들과 함께 수행했던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과 그 결과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 개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 9월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가 채택되어서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SDG 이행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유엔 SDG는 처음에 이제 지표 체계가
발표되었을 때요.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그리고 232개의 글로벌 지표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이 이행평가 보고서 오늘 아마 배포가 되었을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목표 수와 세부 목표 수는 그대로 있는데 지표 수가 많이 변화해서 지금 24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해서 뭔가 그 SDG의 어떤 통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양질의 통계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적 정책을 펼치고자 SDG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높여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두에 통계청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제가 그 2015년부터 이제 SDG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만 통계청이 SDG 이행 이전부터 그러니까 SDG와 관련된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SDG 관련된 이런저런 모임이나 어떤 행사에 가면 꼭 이게 통계뿐만 아니라 SDG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고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가 가지는지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통계청은 기본적으로 이제 양질의 통계를 관리하는 게 이제 주 임무가 되겠죠. 물론 이제 유관 부처와 그 협력을 바탕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 SDG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양질의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야 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지정한 정부 승인 통계를 중심으로 SDG 통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오늘 초점은 아니지만 아마 이제 관련 부처들 외교부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뭐 관련 부처들에서 실제로 이제 SDG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많이 해오고는 있는데요. 또 이제 환경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KSDG라고 따로 관리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UN SDG고 한국형 SDG 체계가 환경부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아마 혹시 혼동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시 이행평가 관련해서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요구하고 있는 SDG 통계 구축과 관리 그리고 이제 실제로 SDG의 어떤 SDG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지표별 현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보고서를 이제 유엔에 각국 정부가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SDG 이행 수준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있고요. 통계청이 2021년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행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행 보고서에는 여기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글로벌 SDG에 부합하는 국내 통계를 활용해 현재 국내 상황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다른 회원국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국내 상황, 시계열적 비교를 많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OECD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통계를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행 보고서가 사실 모든 국가들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나름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행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 해당 사회에 적합한 어떤 주요 이슈들을 선정을 해서 관련 통계들을 분석해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SDG의 어떤 기본 체계라든가 어떤 주요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각국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연구진이 구성이 되고 이따가 이제 연구진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주로 이제 경제문사 연구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기관들이 이제 다 협업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가장 전문가들을 모셔서 협의를 해보니 2021년 처음 보고서를 쓸 때 뭔가 그 코로나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계속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었고 2022년 보고서는 코로나의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영향을 넘어서서 실제로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변화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에 초점을 두자라고 해서 그 2022년 보고서의 이제 성격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만 읽어드리면 2021년은 코로나19가 일상화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는 대표 주제 및 각 목표, 지표별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SDG 지표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합의를 했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혼동이 되실까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연도가 좀 헷갈리시죠. 이게 이제 저희가 2021년에 이행 보고서를 작성한 거는 주로 이제 2020년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고요. 2022년 보고서는 2021년을 최신 통계로 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의 제목은 한 해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첫 번째 이행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이 이제 작성을 독자적으로 했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독자적으로 계속 작성을 하셔도 충분히 뭐 필요한 어떤 전문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전문성을 통계청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뭔가 목표별로 학계나 업계의 전문가들을 이제 초빙을 해서 함께 논의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아마 제가 이제 이 팀을 이제 맡아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17개 목표가 굉장히 이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목표 1의 빈곤이라든가 목표 2의 농업이라든가 뭐 목표 11의 도시라든가 목표 14, 15의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사실 제가 이제 연구 총괄을 맡고는 있었습니다만 뭐 그분들 이제 전문가 회의를 하시고 토론하시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떤 목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년을 하는데도 좀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좀 멍해지고 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이질적인 주제, 다양한 주제들 때문에 아마 통계청에서도 뭔가 이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지식을 좀 이행 보고서에 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목표 1부터 목표 17까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여성정책연구원, 뭐 그 한국 그 환경평가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뭐 다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유관 기관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제 그 보고서 작성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팀을 작성하고 보니까 구성하고 보니까 사실 제가 2020년에 그 KSDG 총괄을 맡아서 이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아마 토론 때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UN SDG와 KSDG의 어떤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또 뭐 각 목표별로 들어가 보면 사실 그 분야에서 가장 활동적인 분들이 대개 KSDG도 하시고 UN SDG도 하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연구진에 구성된 분들은 그 KSDG 2040에도 그 참여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연구의 목적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로벌 SDG 지표에 부합하는 국내 통계를 활용해 한국 사회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했고요. 또 내용적으로는 팬데믹이 한국 사회에 남긴 영향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는 총괄을 하면서 각 그 목표별로 지필 책임자, 그리고 이제 17개 목표를 경제, 사회, 환경 3개로 나눠서 각 부문 책임자를 두고요. 그리고 이제 부문 책임자들과 목표별 책임자, 그리고 이제 그 목표별 전문가 그룹이 꾸준히 논의하는 형태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이행 보고서는 아주 기술적인 설명에 그치는 거를 좀 넘어서 보자라는 목표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각 목표별로 팬데믹이 남긴 영향과 대응,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현황과 상태, 대응 과정에서의 어떤 미비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각 목표별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뭐 여기 연구 방향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따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연구 내용을 이제 정함에 있어서 뭔가 각 목표별로 이 글로벌 SDG 지표가 있고 한국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어떤 특수성도 중요하고 어떤 전 세계적 어떤 보편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둘을 되도록이면 각 목표별로 좀 그 커버해 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연구 개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 더 자세한 설명은 이 발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 2022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서 작성을 했다라는 거고요. 예, 뭐 제가 계속 데이터 관련된 말씀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SDG 지표가 주어져 있는 게 있고, 뭐 이런 통계들이 여러 기관들에서 뭐 좀 그 자신들이 가용한 통계로 많이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그 보고서들이나 어떤 결과들이 돌아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저희 이행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통계는 기본적으로 정부 승인 통계를 기본으로 삼고요. 기본 원칙으로 삼고, 사실 그게 다 그 포괄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제 목표별로 보면 그 정부 승인 통계 외에 다른 통계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각 목표 책임자와 그 해당 목표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각 목표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통계청과 어떤 통계의 질에 대해서 꾸준히 협의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체계나 어떤 방식에 있어서의 통일성도 이제 저희가 추구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성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별로 사회, 환경, 경제 분야로 나누고 사회 분야 연구진, 환경 분야 연구진, 경제 분야 연구진이 이제 따로 모이기도 하고 전체가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각 목표별 책임자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이제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후까지 진행되는 그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 처음에 아마 통계청에서 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 회의를 굉장히 길게 한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목표별로 어떤 보고서의 체계, 그러니까 구조와 각 그 구성 요소들이 담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떤 해당 목표의 어떤 구조와 지향, 그리고 대표 지표와 중요 지표를 중심으로 글로벌 동향을 기술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지표 분석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아까 저희가 이제 큰 주제를 정했잖아요.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주제의 핵심인 코로나19였었잖아요. 코로나19와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큰 주제, 목표별로, 그리고 이제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 소주제, 그리고 지표별로 그 관련성에 대해서 서술한다. 그리고 이제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본문은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목표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 20여 개가 넘는 25개, 26개 되는 지표들을 다 기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와의 어떤 관련성을 중심으로 지표를 선정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 지표와 중요 지표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 지표는 추 이행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지표와 중요 지표는 추후 될 수 있으면 포함하되 국제 비교나 세분화 통계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년도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야 하는 지표,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지표, 국제 비교 지표, 세분화 통계 분석 지표를 요 정도, 최소한 요 정도는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고요. 대개 목표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각 목표별로 어떤 그 앞서 제시된 그런 구조에 따라서 지표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를 보니까 실제로 어떤 목표들은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지표들, 그러니까 목표들도 있잖아요. 그런 목표들은 좀 그 불가피하게 여기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환경, 경제 각 목표별로 대개 5개에서 뭐 8개 사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 목표별 대표 지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 1에서는 뭐 연령대별 빈곤율, 목표 10에서는 뭐 진위 개수, 뭐 목표 15에서는 뭐 총 육지 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목표 11에서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 지표들을 맨 앞에 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 대표 지표 중심으로 이제 제가 그 연구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은 이제 오늘 여기 오시면서 앞에서 보셨을 것 같고요. 녹색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목표 1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목표가 사실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앞에 나오고 그 뒤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모든 곳에서의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할 건가? 사실 UN SDG는 뭐 소득 기준에 따른 빈곤율과 다차원 빈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든가, 사회보장제도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재난 피해 및 재난 회복을 위한 정책 등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기 세부 목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행 수단이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부 목표에서 정하고 그거에 따른 지표를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목표 1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목표가 이렇게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이제 기술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대표 지표인 그 상대적 빈곤율을 보시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66세 이상에서는 40.4%고 2020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66세에서 75세 사이에서 빈곤율이 감소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76세 이상에서는 빈곤율이 감소하지 않았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대적 빈곤율은 그 중위소득, 그러니까 균등화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보면 그 76세 이상, 그러니까 그 고연령층에서의 빈곤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2011년과 20년을 비교했을 때 그 감소폭이 좀 적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그 기하종식 목표인데요. 식량, 농업과 관련된 목표입니다. 여기도 이제 식량 접근성이나 영양이라든가 토양 개선, 뭐 이런 부분들과 이제 관련이 있는 목표이고요. 여기서는 대표 지표 중에 하나로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 비율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바는 뭐냐면 전체 가구와 소득 수준 하위에 속하는 가구의 식품 안전성 확보 비율이 다르다라고 이제 다시 말해서 하위 소득 수준에 속하는 집단에서 안정성 확보 비율이 낮다라는 이제 결과를 이제 그 도출할 수 있었고요. 그 시계열적 변화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3은 이제 건강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받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감염성 질환, 그리고 만성 질환 및 위험 행동, 그리고 생식 보건, 뭐 보건 서비스, 환경 오염, 뭐 이런 주제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UHC 그 서비스 보장 지수입니다. 이 서비스 보장 지수는 출산,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제공 역량 및 접근성 등 4개 영역과 16개 필수 서비스에 대한 어떤 평가 수준을 측정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그 아시는 것처럼 이 OECD 평균이 이제 지금 여기 그 2000년과 2019년에 이제 70.2, 82.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 2000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그 서비스 보장 지수가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 4대 영역 중에서 재정 쪽만 그러니까 의료 인력이죠. 전문 의료 인력과 관련된 어떤 그 수치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제 속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다음 교육입니다. 이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교육에서는 주로 이제 그 대표 지표로 기초학력 미달 수준 비율을 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드러난 핵심적인 결과는 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인지는 아마 통계가 한 번, 두 번 정도 더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 1년 간격을 두고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이런 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그 증가폭이 읍면에서 크고 수학이 지역 간 격차가 가장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이 대도시보다 이제 수학 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목표 성평등입니다. 사실 이 성평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대표적인 통계 중에 하나로 이제 여성 관리자 비율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다시 말해서 여성의 어떤 대표성을 이제 여기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성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어떤 대표성 수준이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 6은 이제 물과 관련된 겁니다. 식수 및 위생, 하수 오염 등등의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지표로 이제 통합 수자원 관리 이행 점수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중하위권 정도죠, OECD 내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로는 중상 이상의, 그러니까 수자원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밑에 각 줄을 보시면 시행 환경, 시행 기관, 관리 도구, 재정 이렇게 네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 이제 그 부분 점수들을 보시면 재정 쪽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아서 이게 이제 그 점수가 조금 다른 데보다 낮아진 걸 알 수 있고요. 목표 7은 에너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지표수가 몇 개 안 되죠. 좀 적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제시한 통계는 OECD 국가별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 에너지 비율입니다. 근데 이제 재생 에너지 비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OECD 최하위로 이제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8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와 관련된 그 목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산업재해 관련된 통계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2020년과 2019년을 비교를 해보면 질병재해자 수가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재해자 수가 좀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이 사망 사고가 여기에 통계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직장 규모별로, 작업장 규모별로 봤을 때 중소 작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더 많이 그러니까 발생했다라는 통계가 이제 저희 이행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표 교수님, 예, 죄송한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9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등과 관련된, 여기도 이제 산업과 관련된 지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지표들 중에 이제 특징적인 거는 한국이 그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국제 비교에서 상당히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 10은 불평등과 관련된 모든 존재하는 불평등에 대한 감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걸 보니까 그 한국의 어떤 불평등 수준은 진위 개수로 보았을 때 이제 꾸준히 감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는 시장 소득 기준이고 하나는 처분 가능 소득 기준입니다. 사실 요 처분 가능 소득 그 진위 개수가 점점점 감소해서 시장 소득과의 어떤 격차가 커져야 아마 정부의 어떤 정책적 개입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그 불평등 감소와 빈곤 철폐를 위한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 11 도시인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최저가 주거 기준 미달 비율이 이제 일반 가구와 청년 가구, 소득 하위 가구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최저 주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런 어떤 청년 가구나 소득 하위 가구가 훨씬 더 그 기준에 못 미친다. 근데 요거를 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서 보면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요 7.5, 7.6 수치가 10.0을 넘어섭니다. 10.4, 10.5로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와 소득 하위 가구의 주거 상태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12는 생활 폐기물 환경과 관련된 건데 자원 순환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이 이게 이제 관련 입법과 그 법의 어떤 그 집행에 따라서 이런 어떤 그 산업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에 대한 어떤 재활용률이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라는 결과가 이제 나타난 걸 알 수 있고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목표 13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전년 대비 좀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에서는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목표 14는 그 해양 생태계입니다. 이제 수질 오염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좋음으로 분류되는 어떤 해양 수질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목표 15는 육상 생태계입니다. 육상 생태계에서는 그 산불 피해 면적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산불이 최근에는 그 숫자는 줄어들어도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지난 그 건조했던 계절에 봄에 저희 산불이 이제 굉장히 피해가 컸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목표 16은 이제 힘드네요. 뭐 거버넌스와 신뢰와 공정성, 사회 형평성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보건 분야가 이제 3.94점으로 가장 그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보건 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과거와 비교해서 그 서비스 만족도가 이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표 17은 ODA와 관련된 겁니다. 2020년 공적 개발 원조 규모가 좀 감소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하위 그룹에 속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영향을 받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이런 SDG 이행 보고 분석 결과는 그 희망과 어떤 그 우려가 공존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이제 요약을 이렇게 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코로나19의 영향이 경제, 사회, 환경, 국제협력 등 전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항공운송업, 식당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 규모가 급감했고 전체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가시화되는 게 이제 2021년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런 어떤 코로나19의 영향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 이제 각 목표 결과별로 어떤 좀 종합을 해서 서로 이제 연결을 지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희망적인 것과 좀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교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자세한 얘기 좀 더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의 이행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발표를 진행해 주신 김석호 교수님과 랩 2050의 이원재 대표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님께서 참여하실 텐데요. 먼저 이원재 대표님의 토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겨레 경제연구소장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해 주실 이원재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랩 2050 이원재입니다. 저는 김석호 교수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이야기를 연구를 하신 것도 놀랍고 발표를 이렇게 빠르게 랩을 하시듯이 잘해주신 것도 놀랍고요. 가장 놀라운 것은 SDG 이행 보고서를 코로나 2년 동안의 한국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그런 이 기능을 추가를 하셨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굉장히 잘해 주셨다고 저는 전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요. 다만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고 좀 전략적으로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발제문 제 토론문에 61에서 62페이지 사이에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랩 2050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저희는 민간 정책 연구소입니다. 비영리 기관이고요. 재단법인인데 이전에 사실 SDG하고 인연을 맺은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저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통계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시는 게 놀랍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2001년이죠. 21년 전인데 제가 당시의 사회 책임 투자, 요즘 용어로 하면 ESG 투자와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이제 실무자로서 주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면 많은 분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당시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인데 지금 임팩트 투자, ESG 투자지만, 근데 Socially Responsible 얘기 꺼내는 순간 많은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이나 기업에 계신 분들은 사회주의적 투자 이렇게 알아들으시고는 바로 그런 리액션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지금 이런 메인 스테이지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땐 UN SDG에서 갖고 있는 프레임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은 내용의 보고서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인상적인 아주 구체적인 대목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가입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있죠. 특히 비정규직 가입률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이행 보고서 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별 고용 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을 이렇게 교차 분석하신 거는 저는 사실 제가 문외한이긴 한데 그 데이터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인상적인 분석이었다고 생각하고 수준을 SDG 보고서 수준을 한 단계 높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가지 좀 앞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스텝 몇 걸음 더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SDG 이행 목표가 17가지잖아요. 아까 오준 이사장님도 저 강연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SDG 골이라는 걸 이룰 수 있겠냐 이렇게 다양한 골을 제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른 꼴대를 쳐다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저는 있고요. 저는 또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연구소에서 참성장 지표라는 ESG를 담은 GDP하고 유사한 형태, 비욘드 GDP 형태의 지표를 만들었고 또 외국에서 여러 가지 GPI라든지 ISEW,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후생 지표죠. 이런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언급하셨던 HDI도 조금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정교화된 지금 SDG의 골들을 상당히 정교하게 담은 GDP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지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좀 동력을 받을 것 같고요. 사실 아까 1, 2차 세계대전 말씀 오준 대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GDP의 전신인 GNP 자체가 사이먼 쿠즈네츠가 만든 거잖아요, 경제학자가. 근데 2차 세계대전 전에 GNP 없었으면 사실 우리나라 일본에서 해방도 못 될 뻔했고 유럽은 독일이 지금 지배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때 미국의 군인들하고 경제학자들하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게 미군이 언제 유럽에 상륙해가지고 제2전선을 칠 수 있냐 이런 얘기였는데 군인들은 1941년에 그때 1년 2년에 태평양 전쟁 일본이 진주만 폭격하고 그러니까 바로 가자고 막 그러는데 경제학자들이 우리가 GNP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어설프지만 지금에 비하면 계산해 보니까 우리 44년 이전은 안 돼. 그때까지 계속 생산 캐파를 늘려야만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숫자가 없었으면 아마 경제학자들이 졌을 겁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진주만을 막 폭격하고 그러니까. 그때 바로 1942년에 유럽으로 미국이 갔으면은 그냥 전쟁이 독일의 승리로 끝나고 일본의 승리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표라는 건 이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SDG도 정말로 싸워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단일 지표를 만들어서
그냥 물질적 경제 성장 위주의 지표 말고 다른 지표로 우리 평가를 국가 운영 자체를 평가해 보자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SDG도 훌륭한 지표지만 인디케이터도 좋지만 오준 이사장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한계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예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근데 사실은 불평등을 얘기할 때도 시간의 불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연구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떠오르고 있거든요. 누가 더 가사돌봄 노동을 많이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누가 여가 시간을 빼앗기는가. 코로나가 왔는데 노동 시간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게 누구한테 가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시간과 관련된 데이터 예컨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같은 데이터가 보강되고 SDG에도 뭐 어떤 형태로든 좀 반영돼서 같이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마찬가지고 우리 디지털 기술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무료인데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평가되지 않고 있죠. 또 SDG 지금 발표하신 내용 안에는 소득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것도 이제 오준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세계 거부들이 갖고 8명이 갖고 있는 자산이 35억 명이 갖고 있는 거하고 같다 얘기할 때 그거는 자산이죠. 요즘 불평등 논의는 토마 피케티 이후로는 자산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그러면 자산 격차 이야기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이외에도 뭐 이렇게 언급이 아마 오후 세션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간 지리적인 데이터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통계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생산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라는 관점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면 데이터 공개하는 문제인데요. 통계청에서 사실 데이터 공개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최근에 마이크로 데이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공개를 하고 있어서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저는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연구자가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아서 가공해서 분석할 수 있는 형태까지는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뭐냐면 소매상들한테 오픈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PI 공개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진짜 장사미사 그냥 굉장히 바쁜데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만 보는 분들도 데이터를 보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저처럼 연구자가 보고서 쓰기 위해서 막 파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클라이언트들 통계청이 모두 다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관들이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비영리 연구소니까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동화해서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공개되면 좋겠다. 그러면 요즘 뭐 가짜 뉴스 얘기도 많고 반지성주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팩트에 근거해서 토론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SDG가 그 주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연희 소장님은 현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도 함께 맡고 계십니다.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예. 예, 저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박연희 소장입니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료집에 65쪽부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주제로 쓴 것처럼 통계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이 보고서는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목표로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앞서 이제 연구 결과를 쭉 발표하시면서 연구의 목적, 그다음에 연구를 추진하는 거버넌스, 담은 내용의 중심 주제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아 정말 고민이 깊으셨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이제 하는 이제 감동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통계청에서 이런 공론화의 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전 이제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장 우리가 서로 좀 축하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1차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연구진의 고민, 그리고 이런 통계청에서 공론화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얼마든지 변화하고 조금 더 통계로 진단하는 지속 가능성의 토대를 강화하는 출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의미 자체가 크다. 이것을 이제 다 같이 칭찬하자는 말씀을 이제 1번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지방 정부들과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매일매일 얘기하고 만나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게 국제적 합의로 채택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30년, 길게 보면 50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해 당사자 연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올해 스톡홀름 회의에 플러스 50, 또 리우 플러스 30 이런 게 각각의 도시에서 기념하는 행사들을 유엔과 함께 하는데, 이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지속 가능성 어떻게 할 거냐.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도시에서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지구적 지속 가능 발전이 될 거냐. 이 문제 의식을 중심에 두고 그 유엔과 주체 국가와 도시들이 그 내용을 중심에 두고 기획하고 있고 그 행사를 같이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방 정부, 지역 지속 가능한 도시 얘기하는 건 뭐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제 교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한 축, 그다음에 또 한 축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후 변화, 우리 30년 지났지만 지금 이제 소위 넷 제로, 뭐 2050 목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적 접근에 대한 강조점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학적 접근의 토대를 이제 만드는 과정으로서의 오늘과 같은 노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체에 대한 고민을 이제 놓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과학적 기반 만들고, 그것을 다양한 주체들, 공적 주체는 물론 해야 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도 그것을 기반으로 한 중요한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것들을 이제 책임 있게 이행하는데 다양한 주체들과 어떻게 잘 협력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역에서의 실천이 안 되면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주체로서의 지방 정부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문제 의식을 저는 중앙에 꼭 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청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된 이제 통계 활용하시는데 그것을 조금 더 좀 중심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렇게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을 지원하는 연구 결과, 그다음에 통계 베이스, 이것이 이제 어떤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출발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분 하라 하셨지만 제가 한 2분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다음에 담은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였고, 거기에 두 가지를 더 메시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 앞에 자료집에 실은 것은 유엔은 국가들의 협상 테이블이고 그 안에서의 뭔가 새로운 결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자료 실은 거에 보시면 이미 2020년 11월에 출범한 유엔의 TF가 있는데, 이 TF를 중심으로는 무슨 논의를 이어가고 있냐 하면 유엔의 시스템과 지방 정부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출범한 이래로 2021년에 10차례에 가까운 미팅을 쭉 유엔 중심으로 이어져 왔고요. 올해에도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DGs가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것처럼 그 단위에서도 그것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방 정부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게 트렌드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료에서 보시겠지만 생물 다양성 협약은 소위 글로벌 지구 생물 다양성 전망 보고서 이런 거 내는데요. 이것을 지역에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를 트윈으로 내는 거죠. 그다음에 기후변화협약 IPCC에서 보고서 내잖아요. 그런 결과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에 특화된 정책 결정자를 위한 보고서를 특별 보고서로 내는 게 이제 흐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주체들의 역할을 지원하는 통계라고 할 때 지방 정부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런 SDGs 이런 통계 보고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동시 혹은 요거의 순차적인 보고서로 각각 이해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는 기획과 운영, 저는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발표하신 박사님께서도 KSDGs하고 UN SDGs 구분하자 이런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하는데, 통계가 현실을 일정 정도 설명하는 과학적 데이터라고 하면 그 과정 중에는 KSDGs와 UN의 이 통계 자료에 대한 연동성에 대한 고민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연구진들이 다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결합해서 좀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이클레이가 이제 세계 지방 정부들의 네트워크인데요. 바로 이달에 세계 총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각국에서 온 지방 정부의 이제 관계자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많이 묻거든요. 근데 지속 가능 발전 관련해서는 우리는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랑 지방 정부도 새로 출범한다. 그 이상의 것을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직 지금 이제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정책을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의 토대 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보를 저희는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통계청에 이제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그런 목소리도 좀 함께 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연희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와 토론하시는데 굉장히 빡빡한 가운데서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마치기 전에 저희가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 정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테이블의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영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질문은 사실 아까 우리 오준 대사님께서 기조 강연을 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상과 또 김석효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그 내용과 관련이 함께 되어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지금 SDG 이제 데이터 플랫폼도 만들고 또 한글과 영어로 작업을 하고 범부처적인 이런 SDG 데이터에 기반한 이제 정책의 지원들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스테판 슈바인페스트도 이제 축사에서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것은 국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유엔과 협력을 해서 지구촌 전체가 같이 이제 나아가는 부분인데, 향후에 오늘 마침 또 오준 대사님도 계시고 또 김석호 교수님께서 국내 상황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통계 개발안과 협력을 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 국제적인 소통과 또 협력의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더 효과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유엔과 여러 기관들과 구체적인 협력이 좀 가능한지,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만 우리 오준 대사님과 김석호 교수님께서 좀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질문을 두 분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어느 분께서 좀 답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National Voluntary Report (NPR)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유엔 회원국은 4, 5년에 한 번은 유엔에 가서 HLPF에 가서 자기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북한은 좀 늦어서 6년 만에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제가 알기에 2번 했을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세 번째 할 때 좀 이런 통계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여기서 만든 SDG 그 이행 플랫폼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좀 내실 있는 좋은 그런 보고를 만들어서 딴 나라들의 그 코멘트도 받고 이렇게 좀 진지하게 하는 것이, 대개 나라들이 자기네가 잘하는 거는 자꾸 얘기를 거의 해달라고 그러고 잘 안 되고 있는 건 또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러는데, 우리가 좀 모범적인 그런 내셔널 발로티 리포트를 할 수 있다면은 이 통계청이 만든 이 SDG 데이터 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김 교수님도 짤막하게 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 뭐 제가 뭐 그 전영일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답변할 만큼 그런 어떤 소통과 협력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서 좀 연구하고 활동하면서 느꼈던 바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법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SDG, KSDG와의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국내에서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서 UN SDG를 가지고 뭔가 다른 국가들과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한국 사회의 어떤 이 SDG 거버넌스가 좀 빨리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부처 간 협력이라든가, 그러니까 국제사회 협력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거버넌스가 빨리 그 범부처 간 어떤 유관 부처 간 어떤 협력, 그리고 중앙과 지역의 협력, 뭐 그리고 이제 통계청의 역할의 어떤 명확한 그 정의, 뭐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사실 뭔가 이런 국제기구 회의에서 나타나는 뭐 어떤 난맥상들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래야 사실 시민사회 목소리를 저희가 담는 게 이제 SDG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체계가 좀 어떤 부처나 어떤 기관의 어떤 단독이 아니라 단독적인 어떤 그런 어떤 활동이나 그런 노력이 아니라 좀 그런 부분들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해소가 되어야 이 민간의 어떤 시민사회 목소리도 적절히 포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KSDG와 UN SDG를 둘러싸고 뭐 오늘 뭐 이런 잔치 같은 자리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실제로 약간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뭔가 이런 불협화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좀 제대로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런 SDG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소통은 무엇보다 통계청의 역할, 그리고 통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책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좋은 통계를 이렇게 바꾸거나 없애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좋은 통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통계청의 SDG를 위해서 그동안 쭉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소통과 협력 부분에서 또한 이런 제1의 SDG 데이터 혁신 포럼이 또한 그 출발선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세션 1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석호 교수님과 이원재 대표님, 박연희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장시간 또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유튜브로도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에 1시 30분부터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